예. 그러면 시간이 되어서 지금부터 저희 공과대학에서 60주년을 맞아서 준비한 엑설런트 렉처 시리즈 두 번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공과대학교 대외부학장 기계공학부의 송영남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근데 정말 너무나 많은 학생들과 청중들이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셔서 오늘의 강연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그 열정을 저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너무 기다리고 계신 우리 연사님을 먼저 연단으로 초청하기에 앞서서 오늘 행사를 준비하시고 또 여기 여러 참석하신 분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먼저 주실 공과대학의 이혜근 학장님을 모셔서 환영의 인사를 먼저 듣고 그리고 우리 연사님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과대학 이혜근 학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공대학장 이혜근 당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그 소문이 다 나서 다들 아시겠지만요. 저희가 올해 공과대학 설립 60주년을 맞는 한갑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관련 행사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야심차게 준비한 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강의를 특강을 해주실 방규민 선생님 모시는 거, 그것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60주년 기념을 위해서 음악 오케스트라 공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해종 거기에 60명의, 그러니까 60주년이기 때문에 정확히 60분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오셔가지고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교우들과 함께 또 학생들하고 또 준비한 게 또 엑스포, 타이거 엑스포라고 또 창업을 생각하시는 우리 그 후배님들, 학생들, 재학생들을 위해서 또 타이거 포럼도 엑스포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11월 10일 날 금요일 날 6시 반, 지금 다 적으세요. 6시 반 어디서 하죠? 화정체육관에서 하는 60주년 기념식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재학생, 또 우리 그 외빈 여러분들 다 같이 그날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꼭 오늘 리마인드 하시고, 저희가 또 관련된 행사에 대한 얘기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카톡이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방기문 총장님 이제 말씀을 들으실 텐데요. 제가 소개를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기 때문에 제가 많은 소개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부연적인 소개는 우리 정지태 총장님이 또 이렇게 바쁜 와중에 자리를 하셔서 20대 총장이신 정지태 총장님이 해주실 거고요. 어쨌든 오늘 그 방기문 총장님 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그분의 그 경험과 그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가 큰 영감을 받게 될 것이고요. 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후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지식과 영감을 받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도록 저희들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방기문 총장님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함께한 여러분들, 이 자리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또 지속적인 고대 공대와의 인연을 계속 유지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가
오신 분들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정 청장님은 이따가 오실 테니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그 바로 다음 일주일 후에 강연을 맡으실 또 우리 조장희 선생님 와 계시네요. 지난번에도 오셨었고, 우리 조장희 선생님 잠깐만 좀 일어나서 다음 주에 하실 조장희 선생님이십니다. 조장희 석자 교수님 오셨고, 또 유혁부총장님, 또 우리 총장님이 목요일마다 행사가 있어서 이번 행사에는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유혁부총장님이 또 오셔서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반기문 재단의 그 이병용 기획정책실장님도 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무위원 중에도 몇 분 오셨는데, 신남이 그 간호대 학장님 오셨네요. 예, 잠깐만 일어나시죠. 또 홍승관 그린스쿨 원장님도 오셨고, 원장님도 그리고 전 보직위원데 우리 전 예산처장님 박희동 교수님도 오셨고요. 예. 자, 아무튼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우리 정지대 총장님한테 바톤을 넘겨서 우리 반기문 선생님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2월까지 고려대학교 제20대 총장을 역임한 공과대학 기계공학부의 정진택입니다. 오늘 저는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설립 60주년 기념행사로 기획된, 특히 여기 계시는 우리 학부생,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KU 엔지니어링 엑셀런스 렉처 시리즈의 두 번째 강연 연사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분은 바로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의 반기문 이사장이십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분이시기에, 세계적인 인물이시기에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리고 대부분의 연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사님께서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 시에 국제사회와 세계 시민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업적을 남기셨지만, 그중에 딱 두 개만 꼽는다면 2015년 채택된 지속가능개발 목표, 즉 UN SDGs와 파리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기문 총장님께서 재임 시절은 물론이고 지금 퇴임하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세계를 누리면서 모든 세계 시민들에게, 또 많은 기구들에게 함께할 것을,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도움을 바라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2020년에 우리 고려대학교가 지향하는 바는 유엔이 오랜 역사를, 또 오랜 연구 결과 만들어 놓은 UN SDGs가 바로 우리 고려대학교가 연구나 봉사 그리고 교육에서 지향할 바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총장님께서 달고 계시는 배지를 UN SDGs의 허락을 얻어서 고려대학교 총장실에 붙여놓고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2020년에 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서, 우리나라 대학으로는 처음으로서 ESG 위원회를 총장 직속으로 만들어서 그중에 E, 환경과 S, 사회적 책무, 그리고 가버넌스에 대한, 또 역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을 포함한 구성원들이 그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에 또는 기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6월에는 이와 연결되어서 고려대학교의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총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실 강연의 제목이 바로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입니다. 제가 고려대학교와 반기문 재단과 MOU 체결을 위해서 재단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책장에서 매우 인상적인 제목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인류가 죽었다,
지구가 살았다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류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러기 위해서 정작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에는 많은 불편함을, 환경의 파괴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는 모든 지구인이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공학을 전공하는 공학인들이 또 역시 인류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만큼 피해를 주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학생들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하여서 반기문 사무총장님께서 지향하고 계시는 바가 무엇인지, 탄소 위기 때문에 어느 기관이나 정부나 국가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60주년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60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이 또 고려대학교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상기하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다짐을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고대인의 뜨거운 열정과 커다란 박수로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진택 전 고려대학교 총장님, 유혁 부총장님, 또 오늘 그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혜근 공과대학 학장님을 비롯한 교수님 여러분, 그리고 고려대 교우와 학생, 그리고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소개까지 이렇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선 시작하기 전에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출범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려대 공대가 탄생한 1963년은 우리나라가 그 산업화에 막 그 눈을 뜨고 산업 발전에 막 들어가던 그런 그 때였었습니다. 제가 그때 1963년에 대학교에 1학년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제가 벌써 대학교 1학년 된 지 60년 지났으니까 저도 나이가 좀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금 1학년 되신 분도 있고 그랬지만은 희망을 가지고 사실은 공업 산업 발전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참 부강하게 하고 또 세계에 참 으뜸 가는 이란 나라로 만들었다. 여기에 대해서 큰 그 자부심을 가지시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앞으로 여러분 나머지 60주년 아주 큰 더 발전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제 교수님들 빼고 그럼 1963년대 그때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떻겠느냐 그거를 한번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애들이 3명인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빠 그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얘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얘기 아주 질색입니다. 여기 이제 학생 여러분 아마 질색이겠지만은 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또 교수님들, 이 공무원, 또 국민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겠느냐 이걸 좀 알아야 된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 1분만 얘기를 하죠. 거기서 좀 귀찮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국민
소득 1인당 국민 소득이 1963년에 100달러였습니다. 100달러. 수출은 5,500만 달러 1년에 다 한 게 5,500만 달러. 그다음에 6.25 전쟁에서 부서진 이런 모든 게 복구가 안 됐죠. 거의 폐허 그 수준이죠. 그다음에 이 고급 인력은 많았는데 그때도 대학생은 많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직장을 제대로 가질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대학생들이 독일에 가서 탄광에 갔죠. 많은 사람들이 중남미에 그 정부에서 정책적으로는 이민을 가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과학 이런 그 공학 분야는 거의 황무지나 다름없었다.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이 바로 그때 태어났다. 60년간에 30만 명의 졸업생이 나와서 과학 입국에 이렇게 그 앞장섬으로써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뤘다. 제가 2009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2009년 그 라킬라, 이태리의 라킬라라는 데가 지진으로 아주 황폐하게 됐습니다. 지진으로 황폐화가 됐었는데 제가 그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그때 G7 정상회의를 갔습니다. 그 G7 정상회의 이태리 정부에서 자기들 그 이 지진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그 G7 정상들을 이 라킬라로 데려갔습니다. 지진이 난 데를. 지진 난 데 보니까 잘 데가 없죠. 호텔이고 뭐고 다 무너졌는데 다행히 그 경찰 훈련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상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경찰 훈련소니까 그 기숙사가 어떻겠습니까? 조그마한 방에 한 명씩 자는데 저도 유엔 사무처 조그마한 방에서 살고 오바마 대통령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초대를 받아서 왔습니다. 아프리카에 상당히 많은 정상들을 손님으로 불렀죠. 이명박 대통령이 손님으로 불렀죠. 오바마 대통령이 그 해가 첫 해입니다. 2009년 1월 달에 취임을 했으니까 많은 아프리카 정상들이 오바마 대통령을 보면서 호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이 못 살고 싶어서 못 사느냐. 당신들이 안 도와주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끝까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반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반격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케냐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었을 때 그때 케냐의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냐? 60달러였다. 60달러였다. 저기 사우스 코리아에 프레전 리가 있는데 1962년에 사우스 코리아의 퍼캐피타 인컴이 60불이었다. 내가 아까 63년에 100불이라고 그랬죠. 60불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 당신들이 사우스 코리아는 어떻게 해서 벌써 개인당 소득이 벌써 한 2만 5천 불 그때 당시로 올라갔죠. 당신은 아직까지도 몇백 불 선에 서 있는 거 아니냐라고 딱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정상들이 꼼짝 못하고 무한만 당하고 막 그런 제가 상당히 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인 사무총장으로서 역시 국제사회가 한국의 발전상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3천 불입니다. 100불에서 3만 3천 불이니까 3,300배가 늘어났죠. 3,300배, 60년 사이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무역 규모는 5,500만 불에서 1조 4천억 달러가 됐습니다. 이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뿐이 없다.
우리나라 아주 지질이 못 살았으니까 원조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나라가 원조를 받았죠. 미국, 유럽, UN. 저도 원조를 받고 자란 그 소년이 된 겁니다. 제가 UN에서 늘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럽니다. I was a child of war. 내가 전쟁에 태어난 소년이었지만은 later I became a man of peace. 내가 평화의 사도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이 잘 모르는데 그럼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세계에 몇 나라가 되어 있느냐? 원조를 주는 나라는 미국, 영국, 불란서, 유럽, 일본 한 30여 나라 됩니다. 그러면 개도국에서 시작해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올라간 나라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대한민국이 딱 하나다. 사실은 콜롬비아다, 중남미의 브라질이다 이런 나라들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콜롬비아 같은 나라는 OECD 국가가 됐죠. 이런 나라들이 원조 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OECD 국가로 다 올라선 겁니다. 원조 도너 칸츄리는 아니다. 도너 칸츄리는 한국 유일하다. 그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죠. 잘 믿기지를 않으신 이런 눈치 같은데 진짜입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고려대학교 공과대학에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전 세계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늘 관심을 가지고 써왔습니다. 제 직업이 처음부터 대학 졸업하자마자부터 외교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외교관으로 끝을 낸 거죠. 평생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눈부시게 올라갔는지 참 저만큼 생생하게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 청년들,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역동적이라는 평가가 전 세계적으로 내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아주 매력적이기도 하고 또 상당히 도전의식이 강하다. 도전의식이 강하다. 그러지 않았으면 안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동안 숙성해 오신 경험과 지혜 그리고 자부심 이걸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키워서 한국을 세계의 최상위국으로 다 이끌어갈 것이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G7은 안 돼 있죠. G7은 안 돼 있는데 G10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G10이라는 그 기구는 없고 그러나 이제 G7 정상회의 할 때 우리나라 참석을 많이 하죠. 자주 참석을 요청을 받습니다. G20에는 개도국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우스 아프리카라든지 이렇게 큰 나라들, 브라질, 이런 여러 나라들이 그 아직도 개도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G20에는 우리는 선진국 자격으로 들어가 있지만은 아직은 G7은 안 돼 있지만은 하여튼 자주 초청을 받아서 게스트로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야가 확 트인 그 세계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글로벌 인재로서 활동을 해 나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는 그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급하고 이거 안 하면 망한다. 지구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여러분도 망하고 전 인류가 망한다. 이게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아까 총장님께서 저를 소개하실 때 이제 기후변화
지속 가능 발전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늘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당신이 10년간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주 그렇게 힘든 기후변화 협정을 내가 있을 때 채택을 했다.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채택을 했다. 제가 지금 늘 이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이제 여학생도 많고 여성분들도 여성 교수님들 많지만은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했다. 이거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해서 뭘 당신이 했느냐? 사실은 여기 계신 우리 여학생 여러분들은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대한민국만 해도 꽤 이렇게 발전했지만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곳곳을 여러분들이 다 뒤져보면 지금 여성 장관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다음에 국회에 가서 여성 국회의원이 몇 퍼센트가 되느냐? 그것도요, 제가 국회에 가서 유엔 사무총장 때 막 그 아우성을 쳤습니다. 사실 국회 연설을 많이들 안 시키죠. 그 외빈들은 상당히 뭐 국가 정상이나 뭐 이러지 않으면 잘 안 부르는데 제가 2012년에 한 번 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여성분 국회의원들이 20%가 안 된다. 한 10몇 퍼센트 됩니다. 지금 겨우 18%. 그러니까 5분의 1 수준도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그 국가 지도자들 만날 때마다 여성 지위 향상을 해라. 그래서 제가 솔선수범을 한 겁니다. 유엔에 여성 기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성과 같은 게 4개가 전 세계에 거쳐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성가족부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급의 부처를 하나 만들었죠. 얼마나 많은 이 푸시백이 있었는지 그 주로 남성 사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유엔에 여성부라는 걸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라고 하는 걸 제가 물었죠. 어떤 대사가 하도 화가 나니까 뉴욕타임스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왕이 아니다. The Secretary General 반 is not the king. 내가 왕이라고 언제 주장 안 하는데. 그리고 대사들은 왕의 신하가 아니다. We are not his subject. 이게 코트에서 난 겁니다. 그냥 얼마나 그 세게 뉴욕타임스에 났으니까 제가 왕이라고 왕으로서 막 그냥 압력을 넣은 것처럼 이렇게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화가 나서 그 나라 총리를 만났을 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사무총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하고 말이에요. 여성 지위 향상을 하는데 그게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느냐. 그 대사 모가지가 나갔죠. 물론. 그 다음부터는 저 꼼짝을 못했습니다. 대사들이. 잘못하면은 또 대통령이나 총리한테 여기서 모가지 나가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해서 부처를 하나 만들었다. 저는 그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국에 쫓아가서 Your Majesty 여기 여성이 몇이나 되느냐? 사우디, 쿠웨이트, 카타르, 뭐 UAE 이런 데가 전부 다 제가 해서 그걸 많이 뜯어 바꿨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사람도 여성 지위 향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없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여성 여러분들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좀 챌린지를 해라. 챌린지를 해라. 여기 이제 젊은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raise your voice, challenge your leaders. 당신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도전해라. 여러분 다 투표권 갖고 있죠?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지도자가 그게 아니다 라고 할 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raise your voice.
목소리를 올려라. 그런 것이 그야말로 좋은 시민사회를 만들고 또 좋은 글로벌 시티즌으로 나가는 길이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이전에 글로벌 시티즌이다. 세계 시민이다. 지금은 여러분 저 세계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세계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기후 문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하고 또 시간이 있으면 이런 그 지속 가능 발전 문제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기후 변화 또 디지털화, 고령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를 극복하려면 과학기술뿐이 없습니다. 사실 과학기술을 충분히 동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얘기다. 오늘날 과학과 첨단 기술 발전에 열정을 바치는 여러분들이 사회를 향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극단주의, 포퓰리즘 이런 데 대해서 맞서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경종을 울려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은 한테는 전 그 희망이 없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나 인류의 미래를 책임진 사람은 정치인들만이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이 곧 그러한 그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좁은 연구실에서 과학기술 발전에 매진하는 여러분 모두 인류의 미래, 이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하는데 돈, 또 결정 이런 거는 정치인들이 주로 합니다. 대통령, 장관.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제도가 그렇게 돼 있고. 그러나 과학기술 정책의 결과물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거는 전 세계 인류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다 같이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난 3년간 우리 고생 많이 했죠. 이런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러니까 고생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거기서 나는 전 세계가 많이 배웠다. 그건 좀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mRNA, 즉 그 메신저 리보 핵산을 평생에 걸쳐서 개발해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그 공헌을 한 두 과학자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건 정치인이 아니라 과학자가 세상을 구한 겁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정치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정치 때문에 불필요하게 700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미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은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했지만은 이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갖다가 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이 정치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손가락질을 한 겁니다. 이것은 우한 바이러스다. 중국 우한에서 생긴 것이다. 중국이 물론 부정하죠. 그거 아니다. 거기서 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미중 간의 관계가 지금 상당히 이 회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 지금 나빠지고 있죠. 이거는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한반도 평화 안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저는 이 정치가 잘못되면요,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건 사람이다. 그 아주 좋은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2014년에 에볼라라는 병이 서부 아프리카에서 생겼죠. 에볼라는 치사율이 45%다. 2명 중에 1명은 죽는 겁니다. 거의 50%.
코로나는 치사율이 얼마냐? 대개 뭐 2%가 안 됩니다. 잘 봐서 2%.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 죽는 수고, 에볼라는 100명 걸리면은 그러니까 45명이 죽는 겁니다. 그렇게 다르죠. 그때 제가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인류의 세계 평화 안전에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에볼라 대치를 하기 위한 특별 대책반을 만들어야 되겠다. 군대도 파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보리에서 딱 하루 만에 결정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다 합의했어요. 에볼라 바이러스 is a serious threat to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끝.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는 serious threat다라고 결정하고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서 유엔에서 특별 그냥 이 대책반을 갖다 파견을 하고 제가 자신이 제 생명의 위협을 걸고 5나라를 돌아다닌 겁니다. 미국, 영국, 불란서는 군대를 보내서 사람들의 이동을 막고 저는 21일간 격리를 당했습니다. 거기서 돌아와서 유엔 사무총장이. 나 물론 제가 집에 갇혀 있진 않았죠.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처럼 대신 저는 매일 아침 10시하고 오후 5시에 온도를 재서 미국 그 보건소 거기에 제가 신고를 했다. 그러면 코로나 때는 어떻게 생겼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우한 바이러스라고 지적을 하면서 미중 간의 관계가 나빠지니까 안보리가 에볼라가 serious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유엔 총회가 결정을 못하고 그냥 각자 도생이다. 각자 도생한 겁니다. 49일을 각자 도생했다. 49일 보니까 이건 너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중국이 찬성을 한 겁니다. 중국이 찬성을 해서 안보리에서 결정을 하고 총회에서 결정을 했다. 이게 보건 문제, 과학 문제가 전부 다 정치에 잘못되면은 완전히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후 변화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사실은 우리 인류의 잘못이죠. 우리가 산업 발전, 뭐 공업 발전, 뭐 이 교통, 항공, 뭐 해운, 자동차 생활이 너무나 윤택해졌습니다. 그 윤택해진 결과는 우리가 이 지구상에 많은 그 이산화탄소를 CO2를 발생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약 50여 개의 그 화력발전소가 있죠. 그다음에 많은 자동차가 디젤 아니면 경유, 또 지금 전기자동차는 얼마 안 되고 전기자동차 한번 충전하려면 상당히 시간 걸리죠. 이런 것이 전부 다 그다음에 포스코 뭐 무슨 공장 어마어마하게 매연을 쏟아대는 겁니다. 전 세계가 매연을 이렇게 쏟아대면서 산업혁명 나면서 150년 동안에 지구의 이 대기가 아주 완전히 까맣게 된 거죠. 까맣게. 그러면 공장에서 쏟아낸 CO2가 대기로 올라갔었을 때 대기에서 몇 년간 있어야 이것이 없어지느냐. 여러분 바람에 다 날아갈 것 같죠. 이게 200년 있어야 없어집니다. 200년. 그럼 여러분 저 서울 시내에서 저 강남에 가서 그 대모산 뭐 또 무슨 산이 또 하나 있죠. 저기 그런 산에 올라가서 저짝 옛날 청와대에 있던 그쪽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하늘에 까만 띠가 있습니다. 까만 띠가.
태양열은 열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 레이로 내려오죠. 광선으로 내려옵니다. 1억 5천만 킬로에서 열로 내려오면 다 식어버리니까 이게 뭐 자연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레이로 내려와죠. 땅을 쳐야 거기서 반사열이 나죠. 이 반사열은 대기로 가서 없어져야 됩니다. 이게 대기로 올라가다가 까만 띠에 걸려서 다시 밑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열이. 그래서 그게 이제 복사열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지구 온난화다. 그 지구 온난화가 이래서 생기는 겁니다. 한국처럼 빠른 시일 내에 어마어마한 산업 발전을 한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이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 간출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중국, 미국, 일본, 막 독일, 러시아, 인도 막 이런 식으로 다 가는 겁니다. 한국이 거의 7번째입니다. G7은 안 됐지만은 1년에 약 6억 5천만 톤, 1년에 6억 5천만 톤의 까만 연기를 하늘로 뽑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다 마시고 거꾸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지상에 복사열을 만들고 있다. 지금 WMO, 월드 미테오로로지컬 오가니제이션, 그 세계 UN 기상기구죠. 거기에서 그 지구 온도, 지구의 평균 온도가 대개 지금 18.5도 이 정도 됩니다. 뭐 추운 데는 춥고 더운 데는 덥고 이거 다 합치면은 지구의 온도는 18.5도다. 이 18.5도가 20도가 되면은 안 된다. 2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랬다가 1.5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1.5도 하면은 이게 20도가 되는 겁니다. 20도가 되면은 지구의 대멸망이 온다. 이렇게 경고를 한 겁니다. 어떤 멸망이 오느냐? 100년 내에 제6차 대멸종이 온다. 대멸종은 뭐냐? 영어로 이제 mass extinction. 대멸종이 오면 사람의 70%, 모든 동물의 70%가 죽고, 그 다음에 지구는 이제 불덩어리가 되는 거죠. 지구가 멸망할 거다. 이런 건데 100년 내에, 앞으로 100년 내에. 그러면 제6차 대멸종이 그러면 제5차 대멸종은 언제 생겼느냐? 6,500만 년 전에 생겼다고 합니다. 이 지질학자들 얘기가. 6,500만 년 전에 왜 괜찮은 게 이 지구가 6,500만 년 동안 괜찮다가 최근 200년 사이에 이렇게 나빠졌느냐? 그건 우리 잘못이다. 인류의 잘못이다. 여기서 유엔이 이 기후변화 문제를 가장 톱 아젠다로 했는데 제가 들어갈 때까지 뜨뜨미지근하게 합니다. 뜨뜨미지근하게. 그거 해야 된다. 말만 하고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 1월 1일부터 내 가장 탑 프라이어리티는 기후변화를 막겠다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9년 걸려서 기후변화 협정을 파리에서 채택을 했죠. 이것이 발효될 때까지는 10년 걸린 겁니다. 9년 11개월 걸렸죠. 진짜 온 혼심의 힘을 다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제가 취임 때 부시 대통령이었죠. 부시 대통령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부시 대통령 쳐다도 안 봅니다. 가서 중국한테 얘기하고 와라. 중국에 하면 우리도 한다. 공화당은 역대적으로 보면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이상해. 민주당은 하고 공화당은 반대하고, 공화당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반대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가서 먼저 하면 우리도 따라한다. 중국은 세계의 그 그린하우스 전체가 100이라면은 28%를 중국이 올립니다. 중국이. 미국은 14%. 그러니까 중국, 미국 둘만 합치면
4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의 전체의 거의 반을 미국과 중국이 해야 된다. 이게 두 나라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마침 저 그다음에 1년 반 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돼서 오바마 대통령을 제가 설득을 하고 후진타오 주석하고 이 시진핑 주석 이분들을 그야말로 사정하고 이렇게 해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한 겁니다. 전 세계가 맨날 싸우죠 서로. 여기하고 저기하고 싸우고 아니면 저기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딱 제 생각에는 2번 제가 이제 지금 그만둔 데까지 지금 17년 됐습니다. 10년 하고 그만둔 지가 7년 됐으니까 17년 됐는데 17년 동안에 전 세계가 하나가 됐다. 그거는 제가 있었을 때 딱 2번 제가 본 게 2번뿐이 없습니다. 그거는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2015년 9월 25일 날 유엔에서 채택할 때 세계가 딱 하나가 됐다. 만장일치다. 근데 이거는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은 정치적인 계획이다. 그거는 뭐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더 좋다. 이런 거죠. 기후변화 협정은 법이다. 이 국회에서 채택된 법이니까 모든 시민은 지켜야 된다. 근데 이게 규정이 얼마나 대개 모든 결정은 과반수 제일 쉬운 거는 제적의 과반수가 찬성해서 참석한 사람의 과반수가 그럼 4분의 1이죠. 대개 모든 법안은 4분의 1의 찬성으로 됩니다. 기후변화 협정은 195개국이 한 나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194개국이 찬성하고 한 나라가 반대하면 안 돼. 그런 일이 있을 뻔했죠. 마지막에 2015년 12월 12일 날 막 채택을 하려는 순간에 한 나라가 우리 반대한다. 완전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야말로 모가지라도 이제 비틀어 갖고서 어디 막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제가 사정하고 거의 빌다시피 하고 제가 약속을 하고 그 나라 정상하고 제가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나라 정상의 조건이 그겁니다. 그거 끝난 다음에 당신이 꼭 연말까지 자기 나라를 방문해 달라 이게. 그 대개는 저 유엔 사무총장이 여러 나라를 방문하지만은 유엔 사무총장이 방문하는 걸 대개 이제 영광으로 하죠. 자기 나라에 한번 와라 이게. 아이고 제가 뭐 그거보다 더한 것도 더 할 수 있죠. 결과에 제가 안 갔습니다. 왜냐? 저는 순수하게 생각해서 당연히 제가 크리스마스 전까지 간다라고 해서 본부에 오니까 직원들이만 반대합니다. 왜 그딴 놈한테 가느냐? 아주 그 사실 좀 현찮은 나라죠. 사실 여기서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밑에서 비행기표 끊어주고 경호해주고 뭐 다 해줘야지. 제가 마음대로 비행기 타고 제 몸이 자연이 아닙니다. 결과에 못 가서 지금도 좀 제가 미안해서 제가 지금 한번 갈까 지금 생각은 지금도 오라는 겁니다. 좀 사실은 그 대통령이. 근데 사실 그 좀 악명 높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가 좀 아직도 그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게 이제 뭐냐? 지금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이게요 대통령 장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집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해야 된다. 근데 우리 저 서울 시내 밤에 한번 가보세요. 뭐 전기 휘황찬란하게 전기 쓰고 집에서 또 여기도 켜놓고 저기도 켜놓고 막 그런데 저는 좀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상당히 옛날에 어릴 때 고생을 하고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물자를 아낀다. 물자를 아끼는 것이 여러분 현재 수준에서
기후 변화에 도움이 주는 겁니다. 전기 한 등, 또 수돗물 한 방울, 이게 다 돈이고 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갖다가 낭비하면은 그게 결과적으로 기후 변화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이 이 원전을 폐쇄 결정을 했습니다. 다 폐쇄는 하는데 일부 한 대여섯 개를 폐쇄를 했죠. 제가 그때 되게 반대했습니다. 원전은 가장 깨끗한 에너지다. 원전에서 1kW 나올 때에 그린하우스 가스는 10g이 나옵니다. 10g. 화력 발전소,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 에너지, 태양광, 이 풍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태양열. 그거가 서스테이너블 에너지라고 그러죠. 지속 가능한 발전 에너지다. 그거는 57g이 나옵니다. 그것도. 그럼 원전이 태양광이 제일 깨끗한 것 같지만은 태양광보다 거의 6배 더 깨끗한 겁니다. 6배 깨끗한 걸 왜 하느냐? 원전은 잘못하면 치명적이다 라는 그런 공포심입니다. 물론 원전 잘못하면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2010년인가 11년에 일본에서 난 원전 사고 있죠. 그거는 사실은 일본 정부가 잘못해서 생긴 겁니다. 원전 기계가 문제는 아니었다. 일본 사람을 되게 마지메라고, 일본 말로 이래요. 마지메. 아주 그냥 쫀쫀하게 모든 걸 다 따지는 이런 사람들이죠.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전이 사고 나서 쓰나미가 닥쳐서 원전을 덮쳤을 때에 빨리 꺼야 되는 겁니다. 꺼야 되는데 그 규정에 끌려면 내각의 협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너무 공무원이 열심히 하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각 회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겹쳤죠. 거기서 지금 이 처리 순위, 원전 순위 이런 게 나오는 게 그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IAEA가 다 안전하다 이렇게 합의했으니까 저는 그걸 믿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그런 면이 좀 있어요. 남대문이 불탔죠. 남대문이 불탔습니다. 완전히 소실됐었죠 그때. 소실됐을 때 소방수가 가서 물을 뿌려서 바로 껐으면은 괜찮았을 겁니다. 근데 규정에 보면 국보급의 문화재를 손을 댈 때에는 문화부 장관의 문화재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만약에 그게 지금 그렇게 하다가 우물우물하다 전화 걸고 그러면 전화가 금방 걸립니까? 지금 문화재청장에. 그래서 다 소실이 된 겁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이 너무 쫀쫀하게 행정이, 그러니까 문화재 소실된 거는 이런 원전 소실한 거는 다르죠. 그때 만약에 제가 공무원 출신이지만 그때 만약에 소방관이 그걸 불을 꺼서 거기 기와장이라도 몇 개 날라가고 또 뭐가 깨졌고 그러면 그 사람은 처벌받았을 겁니다. 왜 문화재청장한테 허가 안 받고 네가 마음대로 껐느냐. 다 소실되고 나니까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불 지른 사람만 처벌받았죠. 그게 일본에 일어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고로 인해서 몇백 명이 죽고 그 거짓말입니다. 제가 전직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한 데 대해서 거짓말을 했지만 전 그때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쓰나미 때문에 물에 쓸려서 죽었다. 익사했다.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IAEA를 믿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여튼 이야기가 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만은 문제는
그 깨끗한 에너지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제가 장관도 아니고 뭐 유엔 사무총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포스코를 쫓아갔습니다. 포스코가 여러분 이 그린하우스 가스를 얼마나 내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는 분 어느 정도 낼 것 같아요? 포스코 공장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가 뿜어대는 게 100%다 그러면 포스코 하나가 12%를 냅니다. 대단하죠. 공장 하나가. 거기에 현대자동차 있죠. 나머지 무슨 화학공장 있죠.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쏟아내는 겁니다. 이거를 2050년까지 네트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하나도 1g도 올라가면 안 된다. 이게 목표입니다. 지금 유엔이 정한 그걸 영어로 2050 네트 제로, 2050 카본 뉴트럴리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트 제로가 아주 지금 세계적인 아주 그 추세고,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거 할 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꽤 정세균 총리를 제가 몇 번을 쫓아가고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쫓아가고 뭐 하여튼 계속 얘기를 해서 그걸 발표하게 한 겁니다. 제 패션 가지고. 그 장관이 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30년까지는 40%를 감축한다. 2030년 몇 년 남았습니까? 7년 남았죠. 7년 남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새카만 하늘 40% 감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줄여야 되죠. 그러니까 전기차, 제가 현대자동차 정 회장하고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포스코에 가서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제가 포스코를 2번을 갔습니다. 전 직원들 상대로 해서 이 버추얼리 얘기하고 임원들 다 모아놓고 얘기한 겁니다. 이거 해야 된다. 바꿔라. 지금 석탄으로 다 계속하죠. 이거를 현대에서 발표했죠. 수소환원 제철로 하겠다. 수소환원 제철로 한다. 그 고로가 8개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바꾸는데 1조씩 걸린다. 8조를 들여서 하겠다. 약속을 했죠. 현대자동차 당신들 지금 자동차 이렇게 만들어서는 자동차 못 팔아먹는다. 2035년 되면 유로피안 유니언이 발표를 했습니다. 2035년에 유럽의 땅에 유로피안 유니언이 그 30몇 나라 아닙니까? 유로피안 유니언 땅에 발을 들여놓는 자동차는 전체 100% 전기차여야 된다. 거기에 디젤차, 경유차, 휘발유차 세금을 그냥 100% 때리겠다. 그거를 CBAM, 그래서 카본 보더 어저스먼트 메커니즘, CBAM 그거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CBAM을 통해서 2035년 발동을 하겠다. 미국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직 미국은 CBAM을 발효를 안 시켰죠. 할 겁니다. 그러면 미국 막고 유럽 막으면 한국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아무것도 안 된다. 포스코의 강철, 그다음에 우리 자동차, 그다음에 무슨 화학 제품, 거기에 카본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카본 제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RE100이라는 게 나오죠. 리뉴어블 에너지 100%.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할 때도 나왔죠. RE100, 리뉴어블 에너지 100. 지금 모든 기업이 RE10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산업 구조를 뜯어 고쳐야 되는 거는 포철이나 현대처럼 이런 건 시간이 걸리죠. 근데 2035년까지는 전부 다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정부가 하고 기업이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종이 한 장이라도 절대 아껴 써라. 종이를 하나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잘라야죠.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기후변화 현상 때문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가라앉습니다. 가라앉고 있다. 그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앵기는 겁니다. 칼리만탄이라는 데로다 앵기는 겁니다. 칼리만탄. 거기는 전 세계에서 수풀이 많기로 아주 몇 째 안 가는 데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칼리만탄 수도를 앵기는 건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은 여기 나무를 절대 깎으면 안 된다라고는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나무를 깎아야 거기다 집을 짓고 도시를 만들죠. 하나 나무 깎는데 2개씩 심겠다 약속을 했죠. 제가 지난달에 브라질의 벨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아마존강 유역이죠. 거기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수풀이 있습니다. 몇백 년 된 고목들로 시작해서 전 세계, 그러니까 브라질보다 아마존강 유역을 세계의 허파라고 합니다. 세계의 허파. 왜냐하면 거기가 나무가 하도 많아서 이 신선한 공기를 쭉 내뱉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무슨 특성이 있느냐? 왜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느냐? 탄산가스를 흡입을 합니다. 나무가. 그래서 전부 다 밑에다가 저장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걸 바꿔서 신선한 공기를 산소를 CO2를 받고 옥시전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많으면 신선한 공기를 우리가 한다. 그래서 세계의 허파는 아마존강 유역이다. 거기를 제가 지난달에 갔습니다. 가서 한 몇천 명 많았고 제가 강연을 했죠. 제가 사실은 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스스로 쫓아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어디 봉급받는 직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은 많다. 사무실이 많다. 제가 우선은 제 재단이 3개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고 비엔나에 하나 있고 뉴욕에 하나 있고 제가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반기문 파운데이션, 반기문 센터 등등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죠. 그 다음에 제가 국제기구의 위원장을 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 이명박 대통령 때 세운 글로벌 그린 그로스 인스티튜트 GGGI 녹색성장기구입니다. 48개국이 회원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사장입니다. 그 자격. 그 다음에 화란의 글로벌 센터 온 애댑테이션, 기후변화의 미티게이션 애댑테이션, 이 2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애댑테이션 뭐냐? 깨끗한 공기, 깨끗한 또 이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응을 해야 된다. 애댑트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쉽게 길을 닦을 때 클라이밋 프렌들리하게 닦아야 된다든지 집을 질 때 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애댑테이션. 거기에 제가 세계 이사장입니다. 등등 이렇게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세계 원로 그룹에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위치를 이용해서 제가 맨날 이렇게 연설을 하여튼 열을 내고 다니는데 믿는 거는 지금 젊은 세대뿐이 없다. 젊은 세대뿐이 없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이라도 막 찢어갖고서 이렇게 버리지만 저는 꼭 이면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면지도 또 잘라서 하고 제가 이제 지금 일정표 같은 데 보면 여기 쪼만하게 이렇게 요만하게 이렇게 요게 전부 다요. 제 일정에 생각나는 걸 여기다 메모를 해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그냥 이거 갖고서 싹 그냥 버리고서 이렇게 하죠. 절대 이렇게 하지만 좀 쫌생이 같은 면은 좀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까지 한 사람이 시시하게 종이저기 하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재미날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요.
기자회견을 한번 했는데 그 대통령 하면서 그 좀 그 어렵고 그런 일이 뭐가 있었느냐? 어쩌면 제가 생각하고 나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저기 대통령 한복에 가니까 호텔이 그냥 방이 그냥 스위트가 쫙 넓은데 이게 전등을 못 끄겠더라. 그 이걸 끄면 저게 들어오고 저걸 끄면 이게 들어오고. 그 제가요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상당히 좋은 그 스위트에 가지 않습니까? 그 제 처하고 편하게 자려면 불을 다 꺼야죠. 이거 끄면 저거 들어오고 저거 끄면 이게 오고 뭐 스트러글을 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다 껐다고 생각하면 침대 위에서 여기서 불이 딱 눈을 비치는 겁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수건 덮고 자고 뭐 이런 거 아주 화가 나는 겁니다. 제가 말레이시아를 한번 갔어요. 전직 사무총장 때 전직 돼서 말레이시아 가서 박사학위를 하나 받고 이제 호텔을 좋은 데 줬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아무래도 불을 못 끄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지배인을 좀 불러갖고 이거 좀 불 좀 꺼보시오. 그러니까 지배인이 못 꺼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여성 불러갖고 하는데 청소하는 사람도 못 끄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다 낭비다. 라고 했죠. 근데 오바마가 어느 기자회견 할 때 똑같은 얘기해서 내가 바보는 아니로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절대 여기서 공부하는데 저기 또 켜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애끼라 이게. 좀 쫌생이 같아도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갈 길이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전기가 나오면 화력발전소 돌려야 되고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클라이밋 프렌들리 해야 된다. 영어에 런웨이 워터라는 게 있어요. 런웨이 워터. 물이 런웨이 하는 게 아니라 샤워할 때 계속 물 틀어놓고 그냥 뭐 비누질 다 하고 물을 뿌려야죠. 잔소리 같죠? 여러분 그래야 지금 이게 납니다. 내가 여기서 무슨 몇 톤이 어떻고 그래봤자 여러분 다 금방 잊어버리는데 내일부터 샤워할 때 절대 물을 아껴야 된다. 수돗물 틀어놓고 쫙 하고 양치질 하지 말고 그게요 전부 다 대한민국의 COT가 올라간다. 여러분 약속합니까 여러분? 예, 진짜 대답이 시원찮은데 하여튼 제가요 이거 얘기하려면 좀 끝이 없습니다. 제가 이 10년간 하고 지금 17년째 하고 있으니까 제가 웬만한 교수님보다는 제가 더 잘 알 겁니다. 저는 몸으로 했습니다. 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책도 많이 읽었죠. 그럼 몸으로 하고 제가 뉴욕에서도 뉴욕 시장 만나갖고 잔소리하는 겁니다. 저 어떻게 저렇게 불을 대낮에 환히 켜놓고 말이야 밤에도 환히 켜놓고 있느냐. 제가 최근에 어디 도시에 갔더니 또 그냥 밤에 저기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가 그겁니다. 여기 나이트 라이프 때문에 관광객을 위해서 나이트 스카이라인에 이렇게 그래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 오늘부터 들어가시면은 솔선수범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 다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뭐가 나올 때 10g 나오고 뭐가 57g 나오고 그거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몸으로 하면 된다. 몸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 좀 전파를 좀 하시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좀 쉽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기후 변화를 안 하면 희망이 없다. 이거 여러분들 도덕적 책임입니다. 도의적 책임입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라는 사람은 정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우리 지구가 서스테이너블하게 참 지구가 또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게 살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게 여러분의 도의적인 책임이다. 나의 지금 이제는 도의적인 책임이다. 이런 도의적인 책임을 얘기합니다. 제가 영어로 맨날 이렇게 합니다. Let us work together to make this world sustainable and climate friendly.
That's your and my moral responsibility.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합시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너무 사무처님 저희가 선물을 저희 학생들 준비해가지고 좀 바꿔 내려가시는데 다시 한번 저 좋은 강연에 대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어려운 시간을 내서 저희에게 좋은 말씀을 주러 참석해 주신 그 반기문 사무총장님께 우리 학생을 대표해서 2명의 학생들이 꽃다발을 선물을 전달하는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예, 전기전자공학부의 송재호 학생과 신서진공학부의 김준희 학생 올라와서 사무총장님께 선물 전달해 주십시오. 네네. 단상, 저 찍고. 단상 치고. 네네.